내 이름은 박미영. 올해 50살이에요. 재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한 후 장민호를 만났을 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재혼이었고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죠. 민호 오빠는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로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매일 밤 민호 오빠가 한숨을 쉬며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줄어들고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정육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죠. 독촉장이었어요. 사채업체에서 온 독촉장. 5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민호 오빠에게 편지를 던져줬어요. 그 큰 돈을 어디서 빌렸냐고 소리쳤죠. 민호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비트코인을 좀 했다고, 장사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해보려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투자? 그게 투자야? 도박이지. 그날 밤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아니, 싸움도 아니었어요. 나 혼자 소리치고 민호 오빠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거든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죠. 민호 오빠는 더욱 자주 집을 비웠어요. 술 먹으러 나간다고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도 아니고 향 냄새? 무슨 향이 이렇게 진하게 날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찰에서 나는 향 냄새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절에 다니나 보다 싶었어요. 민호 오빠 어머님이 불교 신자셨거든요. 어린 시절 아산에 있는 작은 사찰에 자주 다녔다고 들었어요. 절에 다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다고.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이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우리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호 오빠는 더 자주 사찰에 갔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정육점 문을 일찍 닫고 아산으로 향했죠. 요즘 너무 자주 절에 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민호 오빠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 오빠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핸드폰을 항상 엎어놓고 문자가 오면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혼 얘기까지 나온 사이인데 혼자서만 행복해 보이는 거죠. 오늘도 절에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큰 스님이 예산으로 가시는 날이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호 오빠는 특히 기분이 좋아 보였죠.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뒤따라갔어요. 아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작은 사찰 근처에서 숨어서 지켜봤죠. 그리고 봤어요. 젊은 여자 승려가 민호 오빠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 여자가 민호 오빠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마치 연인을 기다리던 여자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저 여자와? 하지만 저 사람은 승려잖아요. 출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민호 오빠가 사찰에서 돌아올 때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죠. 그 여자 승려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찰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회원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승려라고 했어요. 30대 중반 나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네.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섣불리 따질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오빠가 샤워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들을. 오빠,
오늘 올 거죠? 큰 스님 안 계실 때 조심해서 와요.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들이 수십 통씩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혼한 남편이 절의 여자 승려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지고 있다니, 그 이후로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민호 오빠가 사찰에 갈 때마다 그 여자와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가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면서 회원 스님이 아니 절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그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회원 스님 그 여자 승려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왜냐고 되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그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오빠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뭔가 흥분한 상태였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절에서 큰 스님이 안 계셔서 회원 스님 혼자 있길래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민호 오빠의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여자와 뭘 했는지.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호 오빠가 다시 사찰에 간다고 나갔어요. 오늘도 큰 스님이 예산에 가시는 날이라고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아산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뭘 믿고 내 남편을 유혹했을까? 승려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법당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법당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민호 오빠와 그 여자가 나누는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법당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혜원이 민호 오빠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승복을 입은 채로 그 신성한 불상 앞에서 남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민호 오빠가 혜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깊게 키스하는 모습, 혜원이 눈을 감고 그 키스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이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하고 있었어요. 민호 오빠의 손이 혜원의 승복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혜원은 작은 신음을 내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키스는 더욱 격렬해졌죠. 혜원이 민호 오빠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민호 오빠는 혜원의 승복깃을 살짝 벌리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댔어요. 혜원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고 민호 오빠는 그녀의 쇄골을 따라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깔린 방석 위로 천천히 눕는 모습, 민호 오빠가 혜원 위에 몸을 기대며 더욱 깊게 키스하는 모습, 혜원이 민호 오빠의 등을 어루만지며 완전히 그에게 몸을 맡기는 모습.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이 신성한 사찰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그때 법당 문이 열렸어요. 민호 오빠와 그 여자 승려가 나왔는데 둘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옷이 흐트러진 채로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말이에요. 민호 오빠가 미영아? 라고 놀라서 말했어요. 당신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 승려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예뻤어요. 아니, 예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웠죠. 맑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에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승려 주제에 남의 남편을 유혹해놓고 죄송하다고 민호 오빠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그 여자 승려, 혜원이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고 민호 오빠를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자기는 그분에게 끌렸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승려잖아. 출가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혜원이 말하길 자기는 진짜 승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혜원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원래 김혜원이고 민호 오빠와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했어요. 5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큰 스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절에서 일하게 해 주셨다고 했어요. 승려는 아니지만 승복을 입고 사찰일을 도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다고. 이 여자의 사연을 들으니까 쪼끔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남편을 유혹할 권리가 있어요? 혜원이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할 때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 오빠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다고,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후 혜원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혜원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혜원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죠. 혜원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2달 됐다고,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혜원은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아이가 생겼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민호 오빠가 들어왔어요. 혜원이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혜원이 민호 오빠에게 달려가더니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민호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후로 혜원은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언니,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 자기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도라고 말하면서 배를 쓰다듬는 혜원을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승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민호는 내 남편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혜원이 하지만 이제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고, 자기들은 가족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족? 웃기지 마. 그런데 혜원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니가 이혼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거라고 했어요. 민호 오빠가 절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그리고 아이까지 생겼다고. 이 여자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자기는 제 아이의 아버지를 지키려는 거라고, 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혜원의 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보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단순히 사랑에 빠진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서운 여자라는 걸, 민호 오빠는 이미 자기를 선택했다고, 언니도 인정하라고 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재혼한 지 10년,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승려 옷을 입은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심지어 협박까지 당하고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정말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싸워야 해요. 내 남편을,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 여자의 약점은 없을까? 문득 혜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는 진짜 승려가 아니라고 큰 스님이 불쌍히 여겨서 절에서 일하게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큰 스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아니에요. 절대 모르실 거예요. 만약 큰 스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산 사찰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택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마침 큰 스님께서 계셨고 회원은 뒤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스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법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회원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큰 스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혜원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역시 큰 스님께서는 뭔가 낌새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혜원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 임신까지 한 것, 그리고 나를 협박한 것까지. 큰 스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 일이 이 신성한 곳에서 큰 스님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니 혜원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혜원이 들어왔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한 것 같았어요. 혜원아, 이 부인께서 하시는 말이 사실이냐? 큰 스님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혜원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스님. 이 사찰을 떠나거라. 큰 스님의 한마디였어요. 스님, 저는 당장 떠나거라. 다신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혜원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스님, 죄송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큰 스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사찰을 떠났어요. 하지만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과연 그날 저녁 민호 오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혜원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 오빠가 나에게 따져 물었어요. 무슨 짓?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 여자가 사찰에서 쫓겨났다고? 스님한테 일러 바친 거야? 민호 오빠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혜원이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그날 밤 우리는 또 크게 싸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혜원이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혜원의 오빠였어요. 과연 내가 이 모든 음모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혜원의 계략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리고 민호 오빠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앞으로 벌어질 더욱 치열한 싸움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